안녕하십니까. 돈 만드는 얘기를 하는 머니 메이커입니다. 금일 소개할 내용은 금리 플러스 통화 정책입니다. 내용은 지급 준비율 조절, 공개시장 조작, 통화 안정 증권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재밌는 내용들을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한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도입부입니다. 중앙은행은 금리뿐만 아니라 통화 정책들을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5편의 금리편에서는 금리 조절을 통해서 중앙은행이 어떻게 시중은행을 컨트롤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6편에서는 통화 정책들을 통해서 어떻게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을 또 컨트롤하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급 준비율입니다. 지급 준비율을 알기 전에 예대 마진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일반 시중은행은 예대 마진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즉, 대출금리 마이너스 예금금리입니다. 만약 은행은 예금자에게 1%의 예금을 주고 투자자에게 7%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면 6%의 예대 마진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예대 마진을 통해 시중은행은 돈을 벌게 되어지고 직원들의 월급, 주주들에게 배당금 등을 통해서 회사를 운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급 준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준비율은 시중은행이 예금액 중 일부를 중앙은행에 예치해 놓는 것을 말하는데 2018년 기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정보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예금 종류별로 지급 준비율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시로 입출금하는 통장에 대해서는 이때는 기타 예금인데요. 정기예금, 정기적금보다 단기간에 돈의 유출입이 크기 때문에 지급 준비율이 7%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 준비율이 2%면 예금자가 시중은행에 100억 원을 예치하게 되어지면 시중은행은 법적으로 중앙은행에 2억 원 정도를 예치해 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급 준비율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용창조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신용창조에 대해서는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중은행이 처음 자본금 1억 원이 있으면 지급 준비율이 없기 때문에 1억 원 전체를 부동산 구매자에게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중은행의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를 합쳐서 2억 원이 됩니다. 부동산 판매자는 부동산 구매자에게 부동산을 판매하고 1억 원이 생기고 이를 시중은행에 예치를 합니다. 그러면 시중은행은 또다시 예치금 1억 원을 다른 부동산 구매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시중은행의 자산은 자본 1억 원, 부채 3억 원으로 총 4억 원이 됩니다. 이렇게 무한 반복되어지면 자본금 1억 원이 있던 시중은행은 자산의 규모가 무한적으로 커지는 것을 신용창조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창조 최대 금액은 은행 자본금 나누기 지급 준비율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은행 자본금 1억 원, 지급 준비율이 5%면 신용창조를 통해서 20억 원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화폐를 추가적으로 발행하지 않아도 경제 시스템을 통해 실제 화폐는 1억 원밖에 없지만 은행의 숫자상으로는 20억 원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신용창조라고 합니다. 반대로 지급 준비율이 있으면 어떠한 효과를 발휘할까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용창조 효과가 감소하게 되어집니다. 만약 지급 준비율을 10%로 하면 자본금 1억 원이 있던 시중은행은 처음에는 앞에서 본 그림과 같이 자산이 2억 원으로 갔지만 첫 번째 부동산 판매자가 예치한 1억 원에 대해서 지급 준비율이 발생하여 9천만 원밖에 대출을 할 수 없고 자산의 규모는 3억 9천으로 줄어듭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되면 대출금은 꾸준히 줄어들고 이 역시 시중은행 자산 역시 줄어듭니다. 지급 준비율에 대한 뉴스를 스크랩을 하였는데요. 지급 준비율 인하가 70조 원을 공급된다라는 제목과 같이 지급 준비율이 인하되면 화폐를 찍어내지 않아도 실무 경제에 엄청난 신용 창조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개시장 조작입니다. 공개시장 조작은 중앙은행이 국채, 국공채, 은행채와 같은 채권을 사거나 팔아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을 말합니다. 채권에 대해서는 짧게 요약을 하면 거액의 자금을 일시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차용 증명서로 나라에서 발행하면 국채, 관공서에서 발행하면 국공채, 은행에서 발행하면 은행채, 기업에서 발행하면 회사채로 나누어집니다. 그렇다면 실물경제에 돈이 많을 때 어떻게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실물경제의 금리가 높아서 개인 또는 회사의 채무불이행이 증가할 것을 걱정하여 대출을 줄이고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안정적이고 금리가 높은 국채, 국공채를 매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공개시장 조작 전에 실물 경제에는 유동성이 풍부하였지만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채권 판매를 통해 시중은행의 유동성을 줄이자 대출이 감소하게 되어집니다. 이는 결국 실물 경제의 화폐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반대로 실물 경제에 돈이 없을 때에는 일단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국채, 국공채와 같은 채권들의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어지고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낮은 금리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금리가 낮아 개인 또는 회사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감소하고 예대 마진을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늘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실물 경제의 화폐량이 적었지만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채권을 구입하고 시중은행은 채권 판매를 통해 발생한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실물 경제의 대출을 증가시켜 유동성을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화안정증권입니다.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만약 삼성전자에서 미국에 반도체를 수출을 하여 달러를 벌어오게 되어지면 삼성전자는 시중은행을 통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달러가 원화로 환전되면서 실물 경제에는 화폐의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어집니다.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성을 지키기 위하여 실물 경제에 증가한 유동성을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합니다. 통화안정증권은 채권의 형태로 금융기관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이를 통해 실물경제 유동성을 감소시킵니다. 오른쪽 그림은 한국은행에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한 내용을 스크랩한 것입니다. 만약 통화안정증권을 일반인이 구매하기 쉬운 방법은 ETF 형식으로 구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운용사들이 만든 통화안정증권을 추정하는 ETF로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펀드의 형식으로 통화안정증권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제생태계에서 처음 실물경제, 경제지표, 물가상승지표, 금일까지 금리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채권시장에 대해서 내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소중한 시간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